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은 이제 나라 망하고 집값도 당연히 폭락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까지 이렇게 폭락한다라는 가정은 거기까지 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작년에 저출산이 한창 이슈가 됐는데 작년에 유튜브에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집값이 반등할 겁니다 23년 24년에 이 얘기를 하면은 댓글에 항상 지금 집값이 문제냐,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없어져 가는데 지금 너는 그걸 얘기하고 있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하니까 오른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 구조, 저출생, 고령화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는 위축시키지 않겠느냐, 내지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보면 30년 후에는 우리나라 없어질 거야, 그런데 부동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매우 중요한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인구 감소. 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죠. 어쨌든 출산율이 0.72, 연간되면 0.7이고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흐름이고, 그래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은 뭐 역성장 날 거고 이제 나라 망하고 뭐 쏠림 현상이고 뭐고 그냥 집값도 당연히 폭락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전제는 약간 나라가 그러니까 서울까지 이렇게 폭락한다라는 그런 가정은 저는 정말 나라가 굉장히 흔들리는 정말 심각한, 그래서 거기까지 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요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렇게 나오는 그 비판이 있어요. 특히 제가 작년에 저출산이 한창 그 이슈가 됐는데 작년에 유튜브에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집값이 반등할 겁니다 23년 24년에 이 얘기를 하면은 댓글에 항상 지금 집값이 문제냐,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없어져 가는데 지금 너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 저출생의 문제 중에 아까 이 뭐 임대료도 있고 어쨌든 간에 매매가 임대료 다 포함하는 주거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중요하니까 오른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욕을 먹겠죠.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중요해라고 욕을 하면,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서 떨어져요라고 얘기하면 그래 너는 정말 훌륭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론에 따라서. 근데 오를 만한 요소들이 있고 그래도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야 또 대안도 만들고 대책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덜 오르겠죠. 맞아요. 문제가 있으면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지,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이러면은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뭐 많이 얘기했어요. 인구가 감소하면은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수도권의 쏠림이 수도권이 굉장히 좋아서 심화된다기보다는 지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없어지고 인프라가 죽어가고 하면서 이탈을 하면 어디로 갈 거냐? 이탈을 하면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수도권은 심지어 지금 뭐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3기 신도시도 만들어 놓고 GTS도 연결하고 말하면서 나름 굉장히 좀 나름대로 더 살기 좋은 도시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좀 살기 어려워지면 당연히 서울에 새로 생기는 3기 신도시나 이런 데들을 옮겨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3기 신도시 입주하면은 뭐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기울기도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0년, 뭐 15년 하여튼 계속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가 감소를 해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은 요 주황색 요 선은 총생산량이에요. GRDP 보면은 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인구보다 더 차이가 나요. 수도권의 쏠림 현상이. 요거는 이제 일자리 때문에 판교 혹은 뭐 송도 뭐 여러 가지 일자리들, 그 첨단 산업의 클러스터들을 수도권에 만드니까 인구의 증가보다 더 생산량은 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비중이거든요. 전체 전국 대비해서 비중. 그래서 이거는 기울기가 갑자기 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비중이 저렇게 커지고 있으니 저쪽으로 또 쏠리지 않겠냐. 그렇죠. 계속 이것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거는 뭐 자주 하는 얘기니까. 근데 요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쏠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상황,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수도권 어떤 집중화 요거를 이런 식의 어떤 단순 데이터라고 보지 말고 수도권 자체 내에서의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을 적에 서울, 인천, 경기도라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보면은 쏠림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과거 대비.
근데 그 서울, 인천, 경기라는 그 안에서는 모였던 게 좀 확장이 됐거든요. 옛날에는 서울만 잘 살고 서울에만 핵심 업무지구가 있었고, 그럼 공장 다 구로동에 있었으니까 신도림. 서울에만 일자리가 많았고, 뭐 공장들도 심지어는 공장들도 서울에만 많았고, 그러다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발전해서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고, 나름 최근 그 구로공단 얘기 안 하더라도 나름 최근 정도로 봐도 뭐 판교가 생겼죠. 일단 판교가 생기면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벨트가 쭉 내려옵니다. 용인, 수원, 이천, 화성 쭉 내려오죠. 아래 평택까지 내려와요. 예. 그러면서 일자리들 쭉 내려오고, 일자리들과 집 약간 타이밍이 안 맞은 적도 있지만 어쨌든 집도 생기고 신도시도 생기고 일자리도 생기고 교통도 서울과 연결도 되고 이러면서 확장이 돼요. 예. 수도권 쏠림 현상이 경기도 인천이라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보면은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지지만 그 안에서는 확장 현상이 분명히 벌어졌다고요. 예. 그러면서 경기 남부만 너무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뭐 최근 몇 년간 보면은 서쪽에서도 경기 남부만큼 잘 되지 않지만 송도의 바이오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좀 잘 자리를 잡고 있는 편이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영종에도 바이오를 뭐 하자, 그다음 청라에도 뭐 유치를 많이 하고, 약간 지금 아쉬운 거는 원래는 고양시랑 뭐 요런 쪽에 뭐 부천 요런 쪽에 한류월드. 그렇죠. 한류월드 뭐 콘텐츠 이런 걸로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지금 정확하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쪽으로도 확장을 하려고 해요. 송도는 꽤 자리를 잘 잡고 앞으로도 포텐셜 있게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도 평택 삼성전자, 그리고 수도권을 넘어서까지 확장이 돼요. 천안, 아산에는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창원의 방산산업 이런 게 된 게 아니고, 이것은 수도권에서 연장이 된 거거든요. 수도권에서 경기 남부 저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오면서 반도체 벨트가 퍼지다가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에 반도체 소부장 지역이 생긴 거예요. 네. 이거는 수도권의 확장이라고 봐야 돼요. 천안에서 알아서 생겼다기보다는. 그다음에 청주, 제일 지금 끝에까지 보면은 청주의 2차 전지 반도체, LG 엔솔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의도에 본사가 있는데 공장이랑 그 실제로 그 생산을 하는 곳은 청주. 이렇게까지 수도권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쏠림 현상이 되게 문제라고 하기에는 수도권 내에서는 확대되는 꽤 거다. 확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것이 지금 이 정도가 되니까 수도권 경기도를 넘어서 지금 천안 청주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옆으로는 약간 원주 이런 데도 지하철도 경강선이랑 이런 거 좀 연결하려고 하고, 원주는 수도권의 산업이 파생된 건 아니지만 거기 의료기기들 산업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원주, 그다음에 지금 또 인구가 좀 늘어나고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게 또 춘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좀 너무 이제 지방은 다 망하고 수도권만 살아나라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안에 내부적인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이게 우리나라의 앞으로 균형 발전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저기 뭐 어디 전라남도에 어디 뭐 전북에 어디 뭐 경북에 어디 다 살리자 해서 거기에도 무슨 로봇 도시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해주고 뭐 예산도 투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수도권을 확장시키면서 핵심 산업들, 하이테크 산업들은 수도권을 확장시키면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장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러면은 결국은 뭐 충청도랑 강원도 중에 산맥 안쪽에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방이 다 소멸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안 되는 지방들은 사실은 소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좀 확장하는 과정으로 가면은 무조건 수도권만 가는 게 아니고 수도권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약간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시면은 평택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10년 동안 30%가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지방의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작아서 뭐 3,000명 들어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쨌든 10,000명 단위로 늘어나는 그런 도시들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편입을 해서 그런 것 같고, 예. 이런 것들이에요. 청주, 천안, 아산, 춘천, 원주 다 이제 서울의 근처들.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교통도 뭐 GTX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교통도 지금 GTX를 뭐 천안까지 연장할 수도 있고 한 해 만에 하고 있고, 춘천까지도 GTX B 연장을 검토를 하고 있고, 물론 GTX EFD 이런 것들은 좀 꿈과 희망의 노래라고 생각을 해도 기존 노선을 조금 더 지역적으로 지방적으로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지방이 다 죽지 않게, 그러면서도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게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죠. 원주, 평택, 천안 저렇게 인구 늘어나는 도시들은 네. 어디서 왔을까요? 그 인구가 더 남쪽, 더 외곽에서 온 거겠죠? 서울에서 빠져나갔다기보다는 이거는 통계적으로 있는데 있을까? 살짝 보긴 했는데 좀 다양해요. 예, 밑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위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하고. 서울에서 가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경기에서는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경기도 안으로 합쳐지고 있다. 경기도 안으로 합쳐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충. 그죠? 그런 느낌인데 경기도 안에서는 그 그러니까 당연히 균형 발전, 골고루겠죠. 그죠? 지방 균형 발전은 실패했지만 수도권 균형 발전은 되고 있다. 이거 참.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요거를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더해서 수도권 균형 발전에서 조금 더 넓어져서 충청 강원권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네. 것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방도 사실은 뭐 아직은 인구는 줄고 있지만 생산성은 계속 늘고 있는 편이라서 마치 지금 얘기하면 지방 뭐 내년이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얘기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어쨌든 한동안은 지방도 뭐 그렇게 빨리 망하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빨리 망할 것처럼 얘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지방을 살릴 수는 없어요. 모든 지방을 살릴 수는 없고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지방 공항을 예시로 들었는데 청주 공항은 되게 잘 돼요. 청주 공항은 그 뭐 대전, 뭐 세종 혹은 뭐 충청권 이런 데서 대표 공항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무슨 고추 말리는 공항 어쩌나. 그러니까 지방에 공항들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항들을 만들어 놨는데 정말 적자만 여기 보면은 적자가 뭐 800억, 600억, 700억. 그러니까 정말로 세금을 계속 흡수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항을 예시로 들었는데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거의 뭐 예를 뭘 만들었는데 운행은 안 되고 사람들을 안 찾고 이러면서 계속 적자만 나고 결국은 폐쇄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균형 발전에 목매이지 말고 수도권은 확장이 되고 그러면 수도권이랑 먼 곳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거점을 딱 지정을 하고 오히려 거기를 고밀 개발을 하고 거기만큼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이 여기 사니까 사람들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뭐 직장도 없고 뭐 친구들도 없고 막 이러니까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려면은 모여서 요 지역은 지방이지만 젊은이들도 많고 젊은이들을 헤쳐 모여 하는 거죠. 젊은이들도 많고 그 지역에서 일자리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예를 들면은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 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약간 왈가왈부 되는 것은 그 전에 소외된 것들에 이전을 시키자. 무슨 군 막 이런 것들로 이전을 시키자.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거랑 지금 나름 지방에서 살아남은 곳들에 이전을 시켜서 여기를 발전시키자. 요 두 파가 있어요. 저는 후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경북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뭐 한 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일자리도 몰아넣고 여기에 인프라도 넣고 그래서 여기만큼은 살아나게 해서 그러면은 뭐 부작용은 인구를 흡수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여기를 차라리 고밀 개발을 하고 여기에는 좀 더 뭔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프라도 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런 아이디어가 결국은 뭐 메가시티라는 이런 권역에서 핵심적인 도시들을 만든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뭐 사실 소멸될 곳을 소멸되고 근데 소멸이라는 게 사람이 적다는 거지 거기에 뭐 살기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다 죽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한적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냥 그렇게 사이좋게 사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사람이 많은 걸 선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줄어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다들 그러는 것 같아요. 늘어나길 기대하는 건 포기한 것 같고 지방들도. 네. 그래서 혁신도시 세우려고 하면 A군과 B군이 서로 이쪽 군으로 와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하다가 A군, B군 경계선에다 세워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정치적인 문제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지방은 모두 다 같이 죽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그렇게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도권에 근처에 있는 것은 수도권의 확장의 수혜를 얻고 지방에서는 나름의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아남고 그러면은 그곳들은 거기 나름대로의 핵심 산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지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지방들이 막 로봇 산업을 하고 되게 하이테크의 핵심 밸류들을 갖고 있는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좋은 인력들이 굳이 그쵸. 거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예. 없겠습니까? 제가 회사를 다닐 적에 마지막에는 나름 이렇게 직책이 있었으니까 인력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개발자를 뽑으면요. 판교나 강남에서는 뽑혀요. 네. 서울역이나 종로만 와도 안 뽑혀요. 여기는 금융이나 문과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었고 이미 개발자들은 강남과 판교에서는 훨씬 잘 뽑혀요. 거기에 이미 거주지도 마련을 했고 거기에서는 돌고 돌면서 굉장히 회사 이직도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만 와도 안 뽑히고요. 저희 회사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개발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가 마곡으로 갈지도 몰라라고 했어요. 어? 마곡. 네.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어. 지방이 아니고 마곡만 가도요. 어.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마곡에서 개발자를 뽑기가 너무 어려워요. 출퇴근 시간 늘어나는 거 나 못 참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그쪽 그 굳이 왜? 주변에서 또 굳이 왜? 하면 되니까. 어.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런 밸류 높은 그런 뭐 하이테크 그런 일자리나 뭐 그런 산업을 꼭 해야 되는가. 그래서 거기 자체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중공업, 뭐 방산, 뭐 창원에는 방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혹은 관광, 전주는 관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의료도 할 수도 있죠. 그 지방의 의료를 이렇게 모을 수는 있으니까 서울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자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을 육성을 하면은 그게 그나마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전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막지 못한다는 가정이에요. 물론 인구의 감소 속도를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고 출생률도 올려야 돼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하고 정책을 세우거나 예. 그런 담론으로 해서 토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인구가 감소를 한다라는 가정을 깔고 그나마 살아남을 적에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면은 물론 그렇게 되면은 집값도 올라요. 그 거점 도시가 되는 곳들이 집값이 오르겠죠. 그건 누군가에겐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감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살아남고 그것들은 집값이 오르고 수도권도 집값이 오르겠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그 지역에서 선호 현상이 생길 테니까 무조건 선호 현상으로 집값을 이해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뭐 지방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여긴 집값이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나머지 소멸되는 집들의 아파트들은 그냥 자동차, 중고차처럼 감가상각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네. 도시가 지방 소도시들은 그냥 없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을 현실적으로 하자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그거에 대한 대응 소위 뭐 표현하자면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사실을 마련을 해야겠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나름의 도심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들 예. 이런 곳들이 오히려 문제고 농어촌 뭐 혹은 뭐 그런 곳들은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정책적인 뭐 부분이나 그런 것들로 뭐 기술적인 부분 지금 사실은 뭐 농촌 뭐 스마트폰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아도 땅과 물과 밭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뭔가 기술적인 활용을 통해서 땅이 있다라는 건 뭔가는 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식을 통해서 사람이 없어지는 도시는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나 어떤 기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제일 안타깝지만 소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지방에서 소도시지만 나름의 도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이 오히려 문제죠. 이미 건물들은 지어졌어요. 상업지처럼. 사람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오히려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거를 지금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나 시도들이 있거든요. 무슨 군, 무슨 면까지는 괜찮은데 오히려 그렇죠. 읍내. 읍시, 예를 들면 상주시 뭐 이런 거. 뭐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의 광역시 말고 도심 그런 곳들에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고 옛날에는 빠글빠글하던 심지어는 그 유명한 뭐 대구의 뭐 동성로 이런 데도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도시가 엄청 많고 오히려 애매한 지금 도시들이 문제지 지방에 그 나머지 소멸되는 곳들 중에
그 자연적인 자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예를 그런- 들면 그냥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서로의 생각만 여쭤보는 거니까.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잖아요. 네. 그죠? 뭐 광주광역시 광역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아파트를 사는 게 맞냐? 나는 생활 근거는 거기지만 네. 거기는 전세 살고 돈 모아서 서울 경기 아파트 사는 게 맞냐?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고민을 할 텐데 무슨 그보다 더 규모가 작은 시들은 그래 알겠어 소멸될 수도 있고 뭐 오르더라도 내 관심권 아니라고 보면 광역시권은 어떨까? 그 지방이 소멸하면 광주 근처, 전남 근처에서 소멸되는 도시에서 살던 분은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올까? 아니면 광주 광역시로 가게 될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좀 광역시로 모이지 않을까? 네. 게다가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그 서울 경기는 그래도 앞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하니 아파트 공급이 계속 잘 될 거야. 그런데 광역시급에서는 시행사 입장에선 이게 잘 모르겠어. 그러니 더 공급이 안 될 거야 오히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수급 내지는 그런 걸 따지면 광역시급의 아파트가 더 잘 오르지 않을까? 네. 아닌가? 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정답이야 모르지만. 그러니까 뒤쪽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줄어드는데 최근에 공급이 엄청 많았거든요. 뭐 정책이 있었어요. 용적률 1000%까지 주는 정책이 있었어요. 엄청 많아서 쏟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22년도부터 시행사들이 뚝 끊기고 공급이 너무 많아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뚝 끊기고 내년 25년부터는 공급이 거의 없다가 26년부터는 사실상 거의 전무하거든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인허가를 그냥 막았어요. 인허가 0이에요, 인허가. 대구는. 작년에 착공이 뭐 100세대 막 이래요. 거의 안 됐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무슨 인구 감소고 뭐고 간에 아예 신축이 없는 거잖아요. 늘어난 건 왜 늘어났어요? 그렇게 미분양이 외곽에. 저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일단은 집값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이 호황이었고 근데 시장이 무분별한 주변 개발. 시장이 호황인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내세웠냐면은 상업지의 용적률을 1000%까지 다 해주겠다 해서 실제로 990%짜리 주상복합이 지금 엄청 많아요. 대구에. 네, 그걸 허용해줬거든요. 990 그전에는 그 정도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990 그러면은 이제 땅이 요만해도 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한 6개만 디벨로퍼들이 매입을 해도 쫙 높이. 쫙 올릴 수 있어요. 60 지금 막 59층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나 홀로. 2동, 3동 막 이래도요. 몇백 세대 나오니까 그게 지역별로 있고 그래서 되게 멋있어요. 가면 와 삐까번쩍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구 시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고품질의 주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급을 많이 해서 집값을 낮춘다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걸 해낸 건데 대구 사람들은 불만이 많죠. 그럼 그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들 그렇게 짓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시장님의 생각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뭐 그 기본적인 제가 그냥 추정하는 그 여러 가지 코멘트를 봐서 추정하는 정책은 좋은 집을 만들면은 올 거다.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구미, 뭐 경북에 예, 가든지 예. 좋은 집을 만들어서 싸게 그러니까 많이 공급을 하면은 와서 대구의 인구 감소를 막을 수 거다, 있다. 오히려. 이런 거였는데 뭐 일단은 인구 감소에는 효과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집값을 잡는 데는 효과가 효과는 있었어요. 있었다. 네, 효과는 네.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분양이 엄청나게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양이 없는 게 아니고 공급이 엄청나게 적어요. 그래서 26년부터는 거의 없어요. 26년, 7년, 8년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진짜 신축이 너무 적은 거잖아요. 대구는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 지방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축이 엄청 부족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인구도 감소를 하겠죠. 수요도 감소를 하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과 비교하면 약간 애매한데 어쨌든 지방 그 아파트만 봤을 적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방에도 부자는 있다. 지방에도 의사는 있고, 네. 지방에도 치과 의사도 있고, 네. 그렇지. 예, 지방에도 학원 강사, 부자 학원 강사도 네. 있고, 지방에도 그럼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 원래 유지들도 있고요. 맥도날드, 스타벅스, 그렇죠. 드라이브인 네. 갖고 그리고 계신 대구 분 같은 많지. 경우에는 소비 도시라서 생산성을 보면 꼴찌인데 소비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도시인 거예요. 생산성은 적더라도.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하는. 예. 그래서 그 지역에 그 광역시에서 거기서 또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대구, 수성구, 뭐 해운대구 뭐 있잖아요. 그런 곳들의 신축이 부족해진다.
부산 아니야. 부산 신축 많아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든 거예요. 예. 광주의 뭐 봉선동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신축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논리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부자 어쨌든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내가 대구에 살지만 그래도 좋은 집에 살겠어. 좋은 집. 그러면 최고 좋은 지역에 최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축 가뭄 현상 속에서 나오는 일부 신축들. 는 오를 수 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수요가 감소를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지 수요 가지고만 집값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방은 계속 감소를 하더라도 지방 내에 쏠림 현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신축들 그런 것들은 가능하죠. 근데 물론 차이는 있어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 지역이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구축이 돼도 괜찮고 감가상각이 되더라도 괜찮은 지역이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보라고 하는 게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를 보라고 해요. 서울은요 신축하고 신축의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한데도 예. 되게 좋은 지역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치동이다. 2000년대 초반시도 되게 비싸요. 재건축이 안 되는데도 용적률 300%인데도 2000년대 예. 초반시도 되게 비싸요. 예. 옥수동만 가도 신축은 한 20억 하는데 98년식, 97년식 이런 아파트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한 14억, 15억 해요. 그러면은 엄청 오래됐고 막 복도시고 이런데도 굉장히 잘 지킨다고요. 예. 근데 비슷한 연식 차이에 포항을 가면요. 네. 신축은 그래도 뭐 4억 몇천 이렇게 가요. 예. 근데 되게 괜찮은 입지에 구축 90년대 가면요. 1억 막 몇천 이래. 이렇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빈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거는 신축이라서 거기가 가격 방어가 될 텐데 여기에 뭐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없어질 거다. 그 방어력이 약할 수 있죠. 그래서 당장 뭐 신축 희귀 그러니까 신축 소위 말하는 신축빨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가격 방어도 잘 되고 지방이더라도 혹은 쏠림이 와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수요가 탄탄하게 그다음 인구가 탄탄하게 받쳐지지 않으면은 20년, 25년이 지나고 나면은 여기는 그냥 알겠습니다. 확 꺾어요. 반 이상 꺾어요. 그 가격 차이라는 게 제가 보면 결국 건축비 새로 지을 때 필요한 건축비 차이 정도인 것 같은데 네네. 포항쯤 돼서 그 낡은 아파트 1억, 새 아파트 4억 그러면 네. 그 3억이라는 건 낡은 아파트 부수고 새 아파트 지으려면 한 3억은 최소한 들어. 네. 한 거기에 따른 그 가격 차이일 거라서 그렇죠? 그렇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닐까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은 수요가 공급적으로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4억짜리가 더 올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4억 가지고는 아파트를 못 짓거든요. 지으니까요. 그렇죠. 못 지으니까 예. 앞으로는 4억짜리 아파트를 더 분양을 올라가겠죠. 못 해요. 네. 그래서 공급이 없다가 공급이 계속 없다가 이게 5억까지 가면은 다시 공급이 생기는 거죠.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도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도 이 차이가 나는 거고 지금은 이거는 이제 갑자기 비용이 올라서 그렇게 된 거니까 어쨌든 그 공급이 없어서 얘가 5억까지 갈 거고 1억짜리 아파트들은 그런 지금 콘크리트 값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집이 남아서 그러니까 집이 남는다라는 주장은 일부 사람들이 해요. 우리나라에 집이 남아도는데 무슨 공급 부족이냐. 집이 남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뭐 포항은 그나마 요새 뭐 에코프로 이런 데 들어와서 그나마 괜찮은데 집이 남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들은 콘크리트 값도 못 받고 있다. 그냥 앞으로 그냥 빈 아파트들이 많을 거예요. 양극화 형성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어요. 재건축이 되지도 않을 거고. 재건축은 불가능하죠. 네. 아무튼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을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뭐 제가 말씀드린 지방 나름의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방어 어떤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를 방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방어하면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들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집값 흐름은 어쩔 수 없이 또 지역 내에서의 양극화, 전국적인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그럼에도 만약에 정말 인구가 감소를 엄청나게 하고 역성장, 그러니까 성장이 계속 꺾이고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어떻게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죠. 요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자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기승전 상승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제 생각을 좀 드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인구가 감소를 하는 것은 내수에 큰 타격을 주는 거지 사실은 수출에 큰 타격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한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뭐 HBM 기술력이 뭐 타격을 입느냐 그런 것들은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고성장하고 있는 산업들도 그렇고 그냥 그 산업 내에서의 포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살짝 한국무역협회에서 만든 요 자료 보시면은 작년도 기준으로 작년에 우리나라가 1.36% GDP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1.17%를 수출이 기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의 80몇 프로를 수출이 기여를 한 거예요. 올해는 2.6%라고 하는데 올해 갑자기 2.6% 올라간 거 다 반도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도 뭐 물론 안 중요하진 않아요. 소비나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나 당연히 중요하지만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률 측면이라면은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률이 그렇게 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생각보다 수출 중심이라는 거 그다음에 저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어떤 포텐셜을 굉장히 믿는 사람이거든요. AI가 지금 대세가 되니까 우리나라 하이닉스 중심으로 굉장히 AI 반도체에 어쨌든 오랜 기간 HBM 준비해서 걸쳐놨잖아요. 이것도 대단하고 거기에 삼성전자도 또 규모로 밀어붙일 수 있고 거기다가 소부장 산업들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2차 전지가 뭐 몇 년 전부터 2차 전지가 했는데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뭐 LG 회장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2차 전지를 준비해가지고 2차 전지가 산업이 개발하니까 2차 전지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가 탑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요새 뭐 푸드 뭐 화장품, 뭐 많죠 K-팝 엄청나게 많은 지금 사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진짜 과소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트렌드, 패션이나 이런 거 저는 막 예전에 이런 쪽에서 좀 일을 했었는데 패션 이런 거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에 대한 집중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옛날 도쿄 같아요. 물론 그렇게 독특하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요새 가장 핫한 도시가 어디야 그러면 서울이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대요. 그럼요. 그래서 되게 핫한 브랜드들이 성수동의 팝업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내요.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뭐 베를린도 파리도 있잖아요. 성수동에 굉장히 성수동 아니면 서울에 도산구 이런 데 팝업을 낸다고.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트렌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시장도 있다는 거고 시장도 있다라는 거고 굉장히 트렌디한 도시고 상징적인 도시다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다라고 그 패션 브랜드들, 뷰티 브랜드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있으면 오는 건 맞는데 네. 그냥 트렌디하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런 거 그냥 좋아해 그러니까 라는 뜻일까요? 어차피 팝업 스토어라는 거는 거기서 돈을 영업이익을 왕창 내가지고 한다기보다는 브랜딩이거든요. 브랜딩. 거기서 브랜딩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리, 뉴욕, 뭐 도쿄, 뭐 런던 뭐 이런 상징적인 곳들 있잖아요. 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하위권으로 서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관련한 전문가들 막 이런 걸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서울에 대해서 한국은 둘째치고 서울에 대해서는 되게 과소평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매력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전하고 되게 비교도 안 되게 서울 사는 사람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그렇죠. 뭘까요 그게? 뭐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서울은 짱이야? 근데 이거는 뭐 오늘 주제랑은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많이 봐오고 공부한 걸로써 부동산에도 관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서울은 다양성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양성을 싫어하는데 서울은 엄청나게 급격한 발전을 했잖아요. 예. 할아버지부터 그렇죠. 우주소년까지. 구룡마을에서 이렇게 보면 타워팰리스가 보이고 그 뒤에 레알. 그러니까 판자촌은 너무 심한 예시지만 그렇죠. 주거로 봐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주거 어떤 형태들이 국민평형이 5억부터 50억까지 다 있죠. 공존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 그러니까 이 급격하게 발전한 도시로서의 굉장히 독특한 점들이 매력적인 곳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인사동이나 뭐 그런 약간 고즈넉한 요런 뭐 그런 동네, 북촌 요런 그런 동네들도 있고 잠실이나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한 동네들도 있고 성수동 같이 굉장히 그냥 요새 트렌디한 동네들도 있고 철공소들도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도시라고 다양하게 재밌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산업이나 뭘로 보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자꾸 망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계속 망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고 우리나라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거 제가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잘하고 있고 굉장히 서울에 대한 어떤 글로벌적인 평가도 굉장히 지금 옛날 위상이
차이가 엄청 크다. 저도 우리나라가 네. 앞으로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라고 물어볼 때 꼭 인구 구조나 출생률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수출 중심이니까. 네. 근데 수출이 잘 되면 네. 그게 근로자들의 소득으로 퍼져서 집값을 올리는 그런 순환 구조가 네. 계속 작동을 하든가 하거나 그렇게 할까요?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몇십조 원씩 이익을 볼 수는 있어요. 달러로 벌어들이죠. 그러면 이제 보너스도 물론 주죠. 근데 저는 보너스도 지금까지는 조금 좀 과하게 준 것 같고 그게 삼성전자 직원이 잘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돈 벌었으니까 다음에 또 열심히 해보자 하는 거지. 그게 LG전자 직원으로 교체된다고 그 실적이 안 나올까요? 그거는 이제 일부 R&D 인력이나 이런 건 차이가 있겠으나 뭐 어쨌든 주기도 주고 그걸로 근데 그게 그렇게 집값을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소득, 집값은 소득의 함수니까 네.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근본적으로 사실은 물론 번 것만큼 뭐 낙수 효과가 없었던 것은 뭐 사실이고 지금까지 사실이고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초대 기업들 그런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지금 소부장들이나 이런 관련 기업들이 기업들도 사실은 있고. 지금 그 경기 남부에 다 퍼져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그런 효과들도 되게 많잖아요.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뭐 콘텐츠도 다 마찬가지도.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사실은 꽤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삼성전자 몇만 명 혹은 뭐 일부 핵심 인력 몇백 명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산업을 크게 보면은 클러스터가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런 것도요. 인구가 감소를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AI와 로봇 활용이 확대될 산업들, IT나 이런 또 자동차도 사실은 로봇들 많이 할 거고. 저는 이거 얘기하면 되게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믿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 GPT-3가 나왔는데 챗GPT가 3.5고 GPT-3 2020년에 나왔을 때 4년 만에 이 정도까지 될 거라는 상상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4년 그 GPT-3가 나왔을 적에도 예.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업계인들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와, 이렇게까지 대단했는데 4년 만에 무슨 동영상을 인식해갖고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정말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력의 감소가 문제라고 하면은 저는 이민자보다도 이쪽이 훨씬 우리나라의 노동력 감소를 막아줄 거다. 많이 막아줄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문제로 인한 일자리를 잃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정책들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저는 요거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산업적인 역선장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거는 뭐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노동 연령을 향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동의 지금 65세 기준인 노동 연령이 향상을 하고 대신에 75세까지 일할 수 있게. 그쵸. 하고 대신에 임금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걸 하기 힘든 이유는 호봉제 같이 연차가 많으면은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혹은 이 사람들이 자리를 막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차피 젊은 사람들은 지금 너무 없어요. 어차피 적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고용 유연성이나 혹은 임금 유연성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노동 연령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게 좀 불만인데 자꾸 노령화 된다고 하면서 만 65세 이상이 몇 프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65세라는 만 65세가 노인이라는 기준을 1916년에 잡았더라고요. 독일에서 연금제도 한다고. 근데 네. 그때 평균 연령이 50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이때까지 살아 계시면 연금 줄게 이런 거였어요. 30살도 죽고 20살도 죽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81년도에 관련해서 제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81년도에 제정을 할 적에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제정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때 평균 연령이 66세였거든요.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살아 계시면은 노인으로 하자. 하긴 그러니까 노후 대비 그쵸. 안 해도 됐죠. 근데 지금은 65세인 분한테 사실은 할아버지라고 해서 할 때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예. 정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책정한 그런 어떤 나이 기준을 가지고
노인 비율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기에는 신체적인 실제에 일할 수 있는 그 비중으로 보면은 생산 연령이 저는 더 넓다고 봐요. 지금 뭐 생산 연령이 뭐 예를 들어 뭐 60%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옛날 기준으로 80년대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물리적으로 어떤 인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훨씬 더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유럽 사람들이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빨리 은퇴하고 빨리 쉬고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은퇴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쉴 줄을 모르죠. 쉴 줄을 몰라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그냥 대기업 다니다가 경비라도 그리고 약간 뭐 얘기하면은 약간 쓸모없어 그런 느낌을 보고 물론 워낙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 연금 제도가 문제긴 한데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연금도 조금 늦게 받을 수 있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게 해결되지 않을까? 사회적 합의가 어렵겠지만 회사에서도 대신에 임금을 좀 적게 주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런 관련된 일자리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 갖고 그런 식으로 고용의 조정만 해결을 해도 인구 감소라는 문제가 굉장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거기다가 순수하게 물리적인 노동만 해야 되는 것들은 로봇들을 맡기고 저는 인구 감소가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인구 감소가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딱 지금 AI와 로봇들이 이제 막 엄청나게 발전을 할 적에 인구 감소 문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뭔가 딱 맞아. 신이 정해준 섭리 같다. 이거는 딱 좋아. 원래는 인구가 유지돼야 되면서 로봇들이 발전하면은 괴롭지. 뭐 그렇죠. 일자리를 잃고 막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무슨 기본소득 이런 얘기들도 일자리를 앞으로 잃을 게 뻔하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자리를 잃는다기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인구 감소로 부족한 거를 걱정하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메이크업이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될까? 집값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정말 망할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산업이나 성장이 유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역성장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중간에 출생아가 줄어들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어느 시점에는 결국 경쟁이 감소를 하거든요. 지금 22만 명, 23명만 태어난 이 아이들이 인서울 대학 가기 얼마나 쉽겠어요. 인서울에 한 7만 명 뽑는데요. 네. 그럼. 그죠. 얼마나 3분의 1이 인서울 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입사하기도 훨씬 경쟁이 40만 명, 50만 명 태어난 시기보다는 감소를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산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황에서 이 적게 태어나는 친구들이 경쟁이 감소해서 좀 더 일자리를 얻기 쉬워지고 해피해지면 그렇게 되면은 출생률이 다시 반등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약간 이건 이상적인 얘기긴 한데 보시면은 사실은 이게 IMF 때 1.6몇이었거든요. 순식간에 2003년에 진짜 엄청나게 떨어져요. 근데 그 이후로는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상태에서 더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고 이런 산업적인 개편을 좀 하고 주가가 저 정도라면 이쯤에서는 사기 시작해야 된다. 뭐 그렇죠. 물리더라도 사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더 극단적인 정책이 지속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부동산 측면에서 맛동산에서도 신생아 그런 청약 우대 얘기, 그다음에 대출 우대 얘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잘 들여다보면 정말로 혜택이 많아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저는 저 맛동산 제 신생아 특공 그 청약 그 방송 보시면은 제가 이 정도면 애를 낳으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출 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청약 당첨이 더 잘 되게 해줘요. 신생아가 그래서 태어나면 그래서 약간 팁을 드리면은 둘째 신생아를 낳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유리해요. 아주 경쟁력이 좋습니다. 요즘엔 그 신혼부부 특공. 네, 신혼부부 특공인데 그거 말고 신혼부부 특공인데 거기서 신생아를 우선적으로 당첨을 시켜줘요. 신생아 가구들을. 근데 거기서 자녀 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둘째 신생아거나 셋째 신생아면요 원펜타 요새 로또 분양도 당첨될 수 있어요. 그 배점을 높여줬군요. 그쪽 거기에. 배점을 높여준 게 아니고 아예 할당을 해줬어요. 애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나이 난 신혼부부 대상으로. 신생아 가구들만.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자녀 수로 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예전에는 신생아한테 뭐 우선순위가 없었죠. 그냥 신혼부부면 신혼부부 중에
아이가 많은 순이 이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 똑같이 세 자녀다 그러면 예. 거기서 그냥 뺑뺑이. 추첨이고. 근데 이제는 신생아 가구끼리만 일부 경쟁하는 일부 물량을 경쟁하는 꽤 주고. 물량을 주고 그 안에서는 자녀 수 기준이 많으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둘째 신생하면요 예. 꽤 강력해요. 셋째 신생하면은 무적이에요. 로또 가능합니다. 꽤 근데 이게 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혼 특공이잖아요. 7년 7년 내 안에? 몇 명, 7년 내에 3명을 낳았어야 돼요. 아, 그 심하다. 네. 근데 아니면- 7년 내 2명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결과를 분석해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 출생신고 늦게, 혼인신고 늦게 하고 막 그래야 되겠네. 지금 그래서 전 걱정을 약간 여러 가지 편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예, 그렇겠죠. 뭐 입양도 할 수 있고. 입양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드무니까, 그러니까 즉, 어쨌든 간에 이런 극단적인 정책이 지속이 될 거니까 예. 저는 출산율도 일단은 반등을 할 수는 있는데 거기다가 더 극단적으로는 산업이나 성장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적게 태어난 친구들이 사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뭐 이 사람들이 그냥 경쟁이 적게 살다 보면은 또 어느 정도 다시 뭐 물론 2.1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을 수 있지만 1.3 이상으로 과거 2000년대 초반 초중반 이렇게 요 정도까지 회복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게 꿈의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인구 감소와 저출생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게 오늘의 주제였는데 정리하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거는 지금도 트렌드이고 괜찮은 것 같다. 오히려 경기도에는 밀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서울이 이거죠. 퍼져가든가 더 심화되고 어, 그렇죠. 인천도 요새는 인천도 많이 해요. 그렇게 되니 그리고 출산율이 언제까지 이렇게 저출생이겠어? 그것도 변수로 좀 둬야 될 것 같기도 그것도 하고. 변화되고 이런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산업이 망해가고 한국이 망해가고 이렇다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혹은 그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지방은 거점 도시 중심으로 개발을 하면은 지방도 죽는 곳은 죽겠지만 살아남아서 우리나라 경쟁력을 받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수도권 집값은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을 만큼 앞으로도 오를 거예요. 라는 뉘앙스가 전해지는데. 네. 근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거는 뭐 당연히 경제에 단기적으로 나쁘긴 하지만 집값 자체가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비싼 건 나라 경쟁력에도 도움 안 되고 행복도에도 도움 안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좀 집값 수준을 좀 낮추든가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게 그냥 운명인가? 이건 그냥 우리나라의 위도가 한 36도, 7도, 8도, 9도 이 정도면 날씨 이런 거지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그럼 뭐 어떡하냐? 지중해성 날씨로 어떻게 바뀌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집값을 극단적인 정책을 세워서 집값을 잡는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 정책을 써서 뭔가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반대급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집값은 잡을 수도 있어요. 뭐 극단적인 다양하게.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항상 그렇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고 전세가 없어지면서 월세화가 되면서 임차료가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예. 집 때려잡아서 투자의 의욕을 다 불살라 버리면은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도로 해서 뭐 세금이든 혹은 뭐 부담이든 이런 걸로 해서 집값을 잡는 건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부작용이 생기죠. 꼭 있을 것 같고 근데 공급을 많이 하면 그렇죠.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집값을 그러니까 잡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정책들이나 부작용은 그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어떤 반대급부가 항상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잡히더라도 중간에 그런 과정을 거쳐 갖고 언젠가는 다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건데 거기에다가 공급을 쏟아 넣는다. 요거가 뒷받침이 되면은 잡을 수 있죠. 완치가 되겠지. 그럼요. 잡을 예. 수 있죠. 근데 뭐 어디다가 할까요? 뭐 한강 매립해요? 저는 한강 매립 종종 주장합니다. 굳이 그렇게 넓을 필요까지는 없다. 넓으면 좋지만 지금 뭐 잠실, 압구정, 반포 매립한 곳이죠. 네. 다 매립지잖아요. 뭐, 그렇죠. 네. 거기 한강변이 아니 그거 뭐 한지 한 40년밖에 안 됐어, 50년밖에 안 됐어요. 50년 전에 했던 거 한 번 더 하면 되지. 그 뭐 영 못할 짓이냐.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급만 하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3%나 언더스탠딩이라서 공급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급을 얕보시는 분들도 많죠. 뭐 여러 가지 뭐 주장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들쭉날쭉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집값을 잡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런데 수요가 떨어지니까 공급이 없더라도 외곽지들이거나 혹은 전혀 선호되지 않는 빌라, 뭐 구축에 재건축도 안 되는 경기도 뭐 이런 아파트들 그런 것들은 집값을 잡는 게 아니고 알아서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선호되는 신축 아파트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그 수요를 충족할 만한 공급을 때려 넣지 않는 한 문제는 불가능한데 그러면은 서울에 그린벨트를 푼들 공급이 해결이 될까? 신축. 쉽지 않죠. 재건축으로 공급을 하는 것은 사실은 최소한의 급등을 막는 것은 되겠으나 순증도 적고 그다음에 그런 압구정 아파트들은 이미 비싼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 것은 너무 높은 그 상승을 막는 역할. 용적률을 한 800쯤 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지금 한 400에서 또 한다고 하는 거. 도시를 빽빽하고 경관도 이상하게 만들 거야. 어, 집값은 작겠어. 이러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는 방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1000%는 아닌데 1500%를 줘도 괜찮은 곳들이 있잖아. 예, 예. 그런 곳들은 1500%를 주자라는 그 공급 차원에서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나마 막는 건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집을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집을 지금이라도 사야겠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거주한다라는 차원에서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있어요. 아무리 서울이 집이라고 해도 지금 갭도 너무 크고 지금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본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투자를 해서 집에 예를 들면 지방 사는 사람이 서울에 엄청나게 큰 집을 사가지고 뭐 종부세도 내고 이러면서 나중에 팔아가지고 차익을 본다 그러면 거주를 안 했으니까 비과세도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글쎄요.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지금 왜냐면 투자금이 너무 크고 수익률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까지 굉장히 좋은 투자 옛날처럼 1억 천금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인가? 집이라는 게 지금의 아파트 특히 이제 투자금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세금들 거주하지 않는 그냥 순수 투자처로 봤을 적에 세금들 높은 취득세 뭐 보유세 뭐 세컨 서드 하우스가 뭐 그런 것들이 서울만 기준으로 보면은 글쎄요. 저는 뭐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들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내 집하고는 다르죠. 어차피 왜냐하면 내가 내 집을 살 적에 집을 안 사고 내 집에 사도 내 주거비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임차료가 그렇죠. 좀 낮은 편이라고 예, 하지만 예. 그걸 감안을 하고 내가 내 집에 살 적에 어쨌든 집 거주도 하고 집값도 올라가고 하면은 그것까지는 괜찮은. 투자처인데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인데 사용까지 하고 비과세도 많이 되고. 비과세도 많이 되고 세금이 엄청 크거든요. 비과세도 많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여전히 좋은 어떤 자산이죠. 그래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이익까지 보는 뭐 집값까지 오르는 이런 것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그냥 내가 딴 데 살면서 투자하는 걸로 보면은 사실은 뭐 서울의 상급지보다도 오히려 차라리 경기도의 뭐 신축 이런 쪽이 투자 수익률적으로 보면은 또 낮고 뭐 다주택에서 투자 뭐 몇 개 한다고 뭐 두세 개 뭐 한두 개 한다라고 해서 뭐 적폐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적으로 보면은 조금 그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강남에 내가 투자로 안 살면서 산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상품은 아닌 것 같다. 갭도 많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세금도 세금이나 많이 뭐 내고 때려 맞는 것들이 많고 보유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강남에는 점점 이제 임차용 주택은 줄어들고 다 자가 아니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지위제가 되고 서민은 접근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더 폐쇄적인 그 욕망의 이른바 희망의 저주지가 되고 그 프리미엄 더 올라가고 그래서 세입자들도 많이 섞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떡하지? 네, 알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이 미스테리 오늘도 분전님과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네요. 종종 이렇게 요즘은 뭐 한두 달 안에 어떻게 될 거야 부동산 뭐 이런 게 항상 이슈이긴 합니다만 약간 좀 멀리 내다보면서 하는 이야기 부담 없이 해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거는 맞는지 틀리는지를 맞추는 게임도 아니고
그냥 각자의 생각을 편안하게 들어보는 거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색깔이 별로 없어요. 내릴 땐 내린다고 하고 오를 땐 오른다고 하고 내려야 한다 올라야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많은 상승론자들과 더 많은 하락론자들이 이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어지는 그 논리와 흐름이 중요해서 부동산 시장의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분전의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분전의 부동산 데이터 해석법 온라인 강의에서 지금 확인하세요.